연수 10번째 세션입니다. 학습 지원 매트릭스 마지막 요소 교사 재구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사 재구성 기능에 있어서의 다음 상호 작용 주체들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 재구성 서비스는 일종의 이제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수업과 AIDT의 다양한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재구성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AIDT가 제공하는 컨텐츠 외에 교사가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또는 AIDT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재구성한다거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교육학적인 개념을 전인성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 전인성 교육이죠. 훌륭한 시민들이 계속 양성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육의 일종의 책무성이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 차원에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지요.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고요.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이는 곧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런 진로,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인지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메타인지 중심 교육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비인간적인 것들도 모두 포괄하고 환경적인 것도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재구성은 컨텐츠 재구성, 추가 학습 경로 재조정 등 학생들의 학습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수 학습 방법론적으로 또는 페다고지적으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AIDT 교육 환경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다. AIDT 서비스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개입인 거예요. 또는 교수 학습 법적 개입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전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AIDT를 이제 플랫폼과 같은 교육 환경으로서 작동시키도록 해야 되죠. 1대1 학생과 AIDT 간의 개별적인 학습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학적인 바운더리, 경계,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지 그 밖에 어떤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존립하기가 힘들겠죠.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인지 능력에 기반한 문제풀이 또는 점수 성취 등으로 이해한다면 AIDT가 오히려 디지털 교육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말이죠. 혁명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디지털 교육 혁신은 곧 미래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는 새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 됐으니 이러한 사회적 변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 그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따라서 AIDT는 멀티모달 소통 채널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AI 서비스가 필요에 따라서 교실 환경은 모든 교실마다 다를 것이고 또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교실의 문화, 그다음에 개별 학생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역시 교사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 AI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소통 채널이 마련돼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습 진단을 얘기할 때 학습 진단 서비스를 얘기할 때
학생들과의 이 형성평가, 그래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는 이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또 맞춤형 컨텐츠에서 멀티모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실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어떤 유사 개념이 바로 이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s.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보드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브라이트스페이스, 뭐 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학습 환경 또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실이라는 말을 클래스룸이죠, 영어로. 클래스룸이라는 말을 이젠 잘 안 써요, 사실은. 21세기 들어서는. 영어권의 이 교육학 논문들을 보면 클래스룸보다는 이거는 이제 클래스룸은 그야말로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지고요. 지금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 물리적 교실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당연히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변화인 거죠. 그래서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건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 밖,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 그 다음에 교육 주체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한 교육 주체들 간의 원활한 협업 또는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 양질의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즉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를 하는 거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 관리 시스템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곳들도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있긴 한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학습 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AIDT를 학습 관리 시스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DT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나 기능에 관해서는 다른 기기를 활용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날로그식의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죠? 전인성 교육을 하기 위한 전인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로 줄여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추적한다.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썼던 LMS 같은 경우는 비디오 영상을 이제 올렸을 때 학생들이 어떤 장면에서 정지를 많이 하는지 또는 이탈을 많이 하는지 몇 명의 학생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봤는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어떤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는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나는 어떠한 소통 채널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양질의 상호작용이 설계되고 발생하는 네트워크화된 학습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사의 어떤 임무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은 건축가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또는 뭐 빌라 단지를 설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다양한 물리적 환경과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내가 구축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설계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주어진 벽돌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필요한데 교사가 하는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학습과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LMS를 디지털 저장소나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LMS를 교육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과제 제출하는 저장소로 보는 거죠. LMS가 제공한 다양한 소통과 협업 기능들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 중심 학습에 맞게 수업과 평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LMS뿐만 아니라 AIDT를 바라보는 것도 그것을 뭐 학교 정책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그걸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뭐 개인의 문제이거나 학교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그 교육학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저는. 또한 LMS에서 교사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도 이 실행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 이런 결과를 얻었고 논문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LMS를 해놓고는 학생들에게 토론해봐 라고 하면 교사가 거기에 부재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그래서 거꾸로 교사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때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 또는 교실로 인식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 기존의 습성이 있는 거죠. LMS를 학습 공간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과제만 수행하는 그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LMS를 디지털 저장소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좀 뭐랄까 LMS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고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교사 재구성 기능에서의 학생 교사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이 교사 재구성의 기능을 교수 방법론적으로 볼 때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은 곧 우리 건강한 학습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 구축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학습 공간에서는 또는 학습 환경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그런 공동체가 구축되도록 학생들의 생활 지침이라든가 수업에 참여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전략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학습 공동체여야 되겠죠. 모든 개인의 차이를 존중해 주면서도 서로의 의견이 소통되고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면서 개인들도 그 공동체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실 문화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것을 학습에 그대로 수업에 적용해 버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이며 그러한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 활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동안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화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그런 질적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접근을 우리가 역방향 설계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학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니즈에 단순하게 그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그 니즈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 패턴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의 권한을 활용해서 AIDT의 내용과 서비스와 소통 채널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그런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그죠? 전인성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되겠죠. 단순하게 어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뭐 등수에 따라서 막연한 열등감과 막연한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건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양하죠. 어차피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 여기인 거죠. 그리고 태어나 보니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삶 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제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요. 학생 교사, 이 잘못되어 있어요. 학생 교사,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학생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PPT 다운받으실 때 수정된 거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컨텐츠가 되겠죠. 교사가 아니고. 일단 여기는 바꿔볼게요. 눈에 보이니까.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과서도 있고 뭐 코스웨어도 있고 AIDT가 제공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잘 맞아진다면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건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죠. 우리 학교에 내 반에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어떤 특성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특히 21세기의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내 삶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교과 지식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또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계획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습 목표를 그냥 주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내가 자의적으로 또는 내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것들 가져다 쓰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교사 중심 교육이고 교사 중심 교육은 효과적이었어요. 20세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21세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학생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사의 재구성 기능 부분을 교수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시스템 상호작용인데요. 요 시스템은 학생과 학생이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바꿀게요. 시스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났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집단 지식이에요. 개인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생산하는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가치라고 해도 좋아요. 지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시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으면 고인물처럼 되니까 좋은 게 나오지 않겠죠. 대표적인 교사학습 전략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예요. 뭐 위키나무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위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재구성하거나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집단지성이라고 부르죠. 집단지성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단체로서 또는 공동체로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AID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가운데 AIDT의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위키피디아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키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그 AIDT 내에서 모둠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는 지식의 과정과 절차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곧 블로깅을 통해서 개인들이 끊임없이 같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위키피디아에 모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유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메일링이나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고 AIDT에서는 그 학생들의 답안을 전체와 공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답안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스템과 학생 간의 소통,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재구성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자신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 교사의 재구성 기능은 제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일관되게 지금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가 있어요, 분명히. 나 자신. 근데 이 나 자신이 나로 인지할 수 있는 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가, 이 사람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집단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네. 나는 나로서도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나로서 존재하지만,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무엇이냐? 집단이에요, 집단. 그 문화.
그 집단에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인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자기라고 하는데, 개별 자기, 관계 자기, 집단 자기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을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집단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틀 내에서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사 재구성에, 저 이거 권한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기능보다는 교사의 재구성 권한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 관련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역들에서 이런 개별 자기, 관계 자기, 집단 자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민교육에서 보면 집단 자기를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인류 문화학이나 철학 사회학에서는 관계적인 인간, 타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인간을 규명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기 중심으로 가는 영역들은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든가 행동심리학이라든가 사회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심리학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심리학이 곧 교육학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교육학을 뭐 심리학 조금, 철학 조금, 사회학 조금 이렇게 가져다가 뭔가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응용학문처럼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전일성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적 우리가 접근, 교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필터링 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인성 교육의 관점에서, 그런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사 재구성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